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다시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앞으로 2주간 추석 비상의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오늘부터 2주간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추석 비상의료 주간으로 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 나오죠. 건보수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 얼마나 인상하느냐? 건강보험 요수가를 평상시보다 3.5배 정도 좀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최대한 많은 의사들이 좀 추석 연휴 동안 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좀 동기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2주 동안은 추석 비상의료 주간으로 정하겠다라는 건데 응급실 대란 여부를 떠나서도 일단 제일 좋은 건 연휴 기간 동안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가는 거겠죠. 네. 정부가 사실 이 2주간 비상 주간으로 정한 이유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시작한 의정 갈등입니다. 근데 이 의정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수시 접수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수시 접수를 하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약대생에 이어 직장인까지 증원 의대 지원 몰렸다. 네. 이번에 이 의대 증원이 됐죠. 2025학년도 증원이 된 상태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약대생, 직장인들까지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다. 근데 10일 오후 6시까지 봤을 때 38개 교 모집 인원 3,047명 대비 13,339건의 지원을 받아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직 수시 접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접수 중이에요. 이번 주 내내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받았더니 벌써 4대 1이 넘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이번 입시부터 의대 정원 요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당정 2025학년 의대 증원 논의 못할 건 없다. 약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못할 건 없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못할 건 없어입니다. 한동훈 모여서 무슨 얘긴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거죠. 용산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증원 조정 불가 하지만 대화는 가능. 살짝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에 절대 안 돼에서는 좀 뉘앙스가 달라진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수시 접수가 좀 시작이 또 되고 있는 상태죠.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우리 정말 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도 모호한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 오물풍선 피해 커지는데 대책 없는 정부, 불안한 국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계속 지금 쓰레기 풍선 쏘아 올리는데 이 쓰레기 풍선에서 보니까 기폭장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책이 있는 거냐? 정부가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지금 일면인 건데 어제 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기폭장치가 아니라 발열장치입니다. 쓰레기 풍선이 쭉 띄우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위해서 공중에서 떨구기 위해선 쓰레기를 자르기 위해서 발열을 해서 이걸 떨궈야 되는데 이 발열 장치가 너무 조악해서 이게 오작동으로 어디 떨어져서 불이 날 수 있지만 기폭 장치는 아닙니다. 라는 폭발이 목적인 건 아닙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관건은 어쨌거나 그래서 그게 발열 장치든 기폭 장치든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팀원 위메프 파산 면했다. 법원 회생 개시 결정입니다. 네, 지금 이 팀원 위메프 어제 회생법원이 팀원 위메프에 대해서
회생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는 건 뭐냐? 일단 여기 나와 있죠. 파산은 면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 못 받으신 분들, 채권이 있는 분들은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억 명이 지켜본다. 해리스 트럼프 오늘 TV 토론입니다. 미 대선 이제 정말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리스 트럼프 오늘 첫 TV 토론을 하죠. 언제? 잠시 뒤에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1억 명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잠시 뒤에 MBN에서 직접 이 TV 토론을 생중계를 하니까요. 아침에 매일경제 보시다가 쭉 보시다가 이어서 그냥 그대로 채널 고정해서 생중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젯밤 잠 안 자고 응원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오만전이죠. 팔레스타인하고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홍명보 드디어 귀하디 귀한 첫 승을 어제 얻었습니다. 어제의 완승으로 네, 홍명보 감독도 좀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 오늘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추석 귀성길 16일 오전에 가장 막혀요. 네, 이번 추석 연휴 깁니다. 근데 길기 때문에 언제 갔다 언제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알아보니까 지금 추석 귀성길은 16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요. 올라오는 길, 귀경길은 18일 오후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오전, 18일 오후는 좀 피해서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저희 여행 갈 거예요. 빨리 갔다 와서 여행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어딜 가시든 고향 갔다 오시는 길, 여행 갔다 오시는 길 안전 운전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살짝 바뀌었죠. 첫 번째 키워드 깜빡입니다. 근데 깜빡?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장관 불출석에 국회 능멸 발끈. 알고 보니 야당도 사전 허가해줘.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되는 날이었었죠. 외교안보 분야에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원래대로면 오후 2시에 열렸어야 되는데 저녁 7시가 돼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먼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장관, 외교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아마 차관이 대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국무위원 불출석을 두고 얘기를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게 대정부 질문에서 불출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독재 때도 이러진 않았다라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네. 민주당이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본인들이 다 허가해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 30일에 이미 네.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 행사고 장관이 주관해야 되니까 우리가 불참하겠습니다 했더니까 원내대표 직인 딱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줬고
이번 달 3일에는 국방장관도 똑같은 행사 가야 되니까 국방장관은 이제 청문회가 막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했더니 그럼 허가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바뀌니까 이게 민주당의 말실수가 드러나니까 이거 실무자가 모르고 찍어줬다. 아니 그러면 원내대표 도장은 실무자가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원내대표 결재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는 공당도 아니라는 거죠. 실무자가 원내대표의 허락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마구 도장 찍어서 국무위원 불출석을 허가해 준다면 그건 정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말이 앞뒤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이 축구 용어거든요. 네. 닥공은 축구는 재밌게 만들지 몰라도 정치는 매우 저열하고 품격이 없게 만듭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지금 무슨 탄핵이니 무슨 이제 계속 계엄이니 하는 이런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그런 공세를 통해서 어떤 그 전국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을 찾아야지 이게 무슨 망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전국이 자꾸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세를 하되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너무 과도한 건 역풍을 부를 겁니다. 지금 약간 축구에서 쓰는 내용, 닭공,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너무 앞뒤 없이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사전에 불참에 대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반박을 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외교부에 전달을 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5일 대리 출석 상황을 여야에 전달하고 전날 박 원내대표 또 여기에 대해서 직인을 찍었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동학 위원님 네. 대리 출석한다고 얘기했고 말씀처럼 지금 도장도 다 찍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도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저기 나온 대로 아마 실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 아마 원내에서도 아마 책임 있는 분이 아마 찍으셨긴 하셨을 건데 그것이 사전에 보고됐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고가 됐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관이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됐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최근에 국방 안보 상황, 아까도 저희가 앵커께서 찍어주셨듯이 북한에서 오물폭탄도 계속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안보 상황에서 질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장관이 답변을 하러 나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나온다. 그런데 국방장관 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실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참이 맞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김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행정적인 절차상의 그런 과정은 밟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정부 질의를 하는 우리 의원단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이 대정부 질의자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도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감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 김영배 의원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우리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이동학 위원님 말씀에 좀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실무상의 착오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외교 국방장관 불참 열내더니 허가도장 찍어놓고 깜빡한 야당이다라는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의 제목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재준 위원님 이런 지적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외교 안보 대정부 질문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둘 다 못 나옵니다. 대리 출석할게요. 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국방부 장관 얼마 취임한 지 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국가의 일이나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정부 질문뿐만 아니라 또 장관들이 맡고 있는 다른 또 중차대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일정을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말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엄청나게 열을 냈습니다. 이게 막 독재 정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독재 정권이 아닌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침만 하더라도 그렇게 열을 내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게 공개가 되니까 약간 좀 멋쩍으셔가지고 좀 오후쯤 되니까 입장이 살짝 바뀌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실무진의 어떤 뭐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원식 지금 이제 또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허가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지금 허가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뭔가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이 잘 안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나왔던 어떤 그 질문들을 듣고 있으면 글쎄요,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외교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질문들이 나왔나?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한 얘기나 계속하고 있고 골프장에 갔냐 안 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이 부분들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질문이 맞았던 것인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질문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대표해서 했던 것인지 좀 오히려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대정부 질문이지만 대정부 질문 답지 않은 태도를 야당이 취했다고 나는 오히려 지적한다라는 취지였었어요. 네.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무위원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네. 언제 이런 제도가 활용이 됐느냐, 시작이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독재 시절, 흔히 말하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아예 정부에서 콱 틀어쥐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이 창구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걸 폭로했던 그런 걸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상임위에서의 질의 답변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과연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대정부 질문 한다고요. 모든 방송이 다 중계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회 방송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이 주목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무슨 장관이 안 왔다고 국회를 능멸한다 이런 얘기는 서로 뻔히 알면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하는 얘기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로 대통령제에 아주 엄격한 미국에서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없어요. 상임위에서만 다 해요. 내각제 제도의 표본인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하거든요. 근데 대정부 질문 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국무위원들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료 하나 갖고 가지 않고 본인의 오로지 머리와 입만으로 답변하고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이렇게 정해진 거 읽고 답변하고 이런 거 할 거면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 상임위로 넘기면 되죠.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 꼭 있어야 되나라는 실효성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질문이 질문답지 않고 답이 답 같지 않고 그러면 대정부 질문 굳이 할 필요 있냐?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렵게 원래 2시에 열리기로 했는데 장관들 안 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장관들이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이 됐어요. 7시에 시작이 돼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들어보시죠. 예, 8월 24일 토요일 오후 네, 뭐 하셨습니까? 일했을 겁니다. 이 한성대 골프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비행장 예,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고 한성대 있습니다.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김용희 장관이 제가 옷을 벗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골프를 같이 윤 대통령 이 내외랑 같이 쳤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는 일단 부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딱 명확하게 그 뒤에 뭐 더 얘기가 없어요. 뭐 다 약간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김 장관이 옷을 벗겠다라고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좀 약간 김 장관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럼 장 의원은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거가 있으면은 아마 오늘쯤에 또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할 텐데 제시를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넘겨짚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억울했으니까 본인의 직을 걸겠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옷을 벗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건데 저 질의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세간에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민의 아픔에 정말 절절하게 공감하면서 국정 운영하고 있는가 혹은 그게 아니라 자기 친하신 분들 자기와는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배척하고 친한 사람들과는 뭐 약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8월 22일이 부천에서 화재 사건,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몇 사람이 굉장히 죽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저녁 늦은 즈음에 이 여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야 정말 저렇게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돌보는데 오히려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 본인만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함의가 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네. 사실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말 김용현 장관이 골프를 쳤나 안 쳤나를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건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사실 윤 대통령 내외가 골프를 쳤는지 여부도 사실 명확하게 질문에서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공군 아마 비행장 내에 있는 그 지역인 걸로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장 그렇다면 뭐 수행원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규모라면 뭐 누군가가 멀리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동학 의원 얘기처럼 오늘 뭐 후속 반박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런 얘기가 과연 왜 필요할까? 뭐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윤 네.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거냐.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앵커도 얘기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현안을 다루는 거라는데 저게 현안이냐. 대통령이 딴짓을 했으면 현안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 자체에 대한 저는 제도의 회의성이 바로 이런 점에서도 그냥 한번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좀 더 날카롭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좀 명확한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장 의원 어제 저것만 질문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 쓰고 같이 있습니다. 앉지만 비슷합니다. 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이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자위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국제적으로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이때는 안 됩니까?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거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길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던 중에
살짝 좀 말이 약간 꼬인 것 같기도 해요.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프닝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해프닝으로 보지만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이러잖아요. 진실을 찾는 것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이미 매몰 비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르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한 게 아까워서 정말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대함과 우길기를 구분 꼭 해야 합니까? 아니 일본 국방장관입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기 달고 들어왔을 때 그냥 국제 행사에만 들어오지 우리 해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주 지역 말달적인 거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고 마치 네. 장관을 마치 이제 뭐 친일파이냐 저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전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체 교정력의 유무가 어떤 한 집단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지금 그 배타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여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망상의 궤토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아니면 무슨 뭐 김여사 특검 뭐 그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공격 일변도로 돼 있으니까 국정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 저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일본 기 가지고 이거 OX 퀴즈 하듯이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TV 토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장경태 의원의 행위가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저게 민주당의 지금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미 메모리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외교 안보였었죠. 외교 안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저런 질문 말고 계엄 얘기를 할 법한데 싶은데 어제 정작 계엄 얘기는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여당 국회의원 주장이 예, 예, 계엄은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네, 계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계엄 얘기를 질의를 하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이 정부 쪽의 이 얘기를 오가던 중에 나온 요 계엄 얘기에 민주당에서 망상이라고요? 차관 망상이라고요? 얘기하면서 차관도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약간 험악한 분위기까지도 약간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재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얘기는 꿈보다 그냥 망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엄과 쿠데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도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같았으면 그런 질문 할 법한데 이번엔 그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가 조금 뭐 부담스럽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꺼내든 카드가 지금 이제 골프에 대한 얘기랑 우길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엔 뭐라고 생각이 될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교 안보에 대한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 아닙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도대체 외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길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아니 해군 자위대가 됐거나 일본에 있는 자위대는 원래 우길기 자체를 군함 그 기로 씁니다. 그러면 국제 행사를 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경례를 하는 것이죠. 외국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차원으로 그거는 우길기에 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의 차원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질문한다라는 것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닐까. 이번에 저는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5시간이 이게 좀 늦춰져가지고 한 건데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5시간이 아니라 5만 시간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장경태 의원도 계엄 관련한 질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왜 소방사령관 등등에서 3명이랑 같이 왜 만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장경태 의원만 계속 나오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 그 부분 좀 빼긴 했는데 이동학 위원님. 네. 지금 지적이 나왔어요. 이거 좀 너무 좀 매몰된 이 협소한 질문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대정부 질문의 격에 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의 경우는 어쨌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혹은 지금 국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경우는 5시간 늦춰서 7시에 시작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점들이 결국 뭐 이 대부분 다 김이 빠진 상태로 좀 진행이 됐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이 늦춰서라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좀 시원할 만한 그런 이 답변 이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는 뭔가 진영의 대결로만 그냥 비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대정부 질문이었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이 끝난 게 아니죠.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있을 대정부 질문은 좀 소득 있는, 내실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 알고 보니 횡령? 네. 뭐야, 사건 사고 기사에 누가 횡령했대? 싶은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안세영 착심 폭로 이유 있었다. 안세영 선수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16년 만에 귀한 금을 땄죠. 근데 이 금을 딴 즐거운 날 이 경사인 날 오히려 작심 폭로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좀 국제대회 이제 이런 이 어떤 글로벌한 이런 기준에 우리 배드민턴 협회도 좀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 부당함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 문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죠. 그리고 진상 파악에 중간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실까요? 2023년은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 내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대회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이미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회장과 동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후원 물품을 받아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배드민턴 협회에 이거를 줬다, 배분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말이 그랬죠. 배임, 횡령 가능성도 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문체부는 사실 사법당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 감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면은 네. 당연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거기 그 말하자면 죄목에 걸맞는 또 이제 소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전혀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열망, 부흥, 그다음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한 30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등록 선수가 2,438명이고 동호인은 19,900명으로 나와 있대요. 전혀 현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협회에 있는 분들은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는 이렇게 대중에게 네. 배드민턴을 보급하고 이것이 다시 국내 체육 엘리트로 순환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협회가 좀 배불릴 수 있는 건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신발 바꿔달라 해도 안 돼. 그건 후원사가 요구하니까 우리 협회가 다 받을 거야. 그거 안 되고. 선수들이 받아야 될 후원사가 돈을 주는 돈을 협회가 받아서 우리가 나눠줄게 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협회하고 선수하고 뒤바뀐 거 아닙니까? 협회는 선수단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세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의 목적인데 그렇죠. 협회가 모든 것을 배불리고 자신의 자산 증식을 위한 이게 무슨 영리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게 결국 오늘날에 이런 큰 비극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드민턴 협회가 기득권에 휩싸여서 그 안에서만 오히려 선수 위에 군림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기사 뒤에 후원금 얘기도 지금 나와요. 저희가 아까 들은 얘기는 후원금까지 사실 아니었습니다. 후원 용품을 자신이 임의로 다른 지역에 좀 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원금 규정은 없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도 직접 문체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배드민턴 협회가 원래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의 20%는 선수들한테 주도록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 6월에 정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분한 선수들한테 20% 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 근데 문제는 삭제가 되는데 이거를 선수단은 모르고 있었더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게 조항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렇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보너스가 없어졌어?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구나라고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문체부의 저 발표를 보면서 네. 아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각 종목별 협회 재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200억 원이요. 1년에. 1년에 4,200억의 돈이 예산이 건네지는데 세금이 건네지는데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 건네지는데 문체부가 그거 하나 들여다보지 않나요? 만약에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저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배드민턴 협회의 저런 내부의 문제점을 문체부는 들여다보지 않나요? 감사 안 하나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에 지원한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요. 그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아닙니까?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를 짚어봐야죠.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협회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비슷하게 아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큰 기업이 주된 후원을 맡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없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데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합쳐져서 엘리트 스포츠 키우는 협회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냥 바람결에 들리잖아요. 그걸 안세영 선수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차제에 이 조금 더 얘기가 나가면요. 성악설, 성선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의지에만 맡겨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걸로 생각하고 기회 될 때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러나 배드민턴 협회를 놓고 보면 후자의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조사를 해서 뭔가 곪고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만시지탄인데 이게 사실 그럼 그동안 골물 동안에는 문체부는 뭐 했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만 곰고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막 올라와요. 다른 협회도 비리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배드민턴만 그럴까요? 다른 곳은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걸 서포트하는 기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간에서 딱 있으면서 후원사로부터는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재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오로지 선수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것들을 이 협회 임원들이 나눠갖고 오히려 선수들로 가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다 자기 지역에 또 갖다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중간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화를 안 낼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안세영 이 선수가 주로 얘기했었던 것은 신발하고 라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하고 라켓도 결국엔 후원사 이 협찬된 제품을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하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같은 것들도 배드민턴 협회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바로잡히지 않았지? 아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작심 발언을 했듯이 내가 금메달 딸 때까지 기다렸고 이 시간까지 기다려서 이거를 작심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진짜로 실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됐을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후원사로부터 20% 선수들에게 가야 될 그런 돈도 네. 그 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됐던 거 아닙니까? 아마도 많은 협회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차제에 실제로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냥 그때그때 일 터지면 검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고될 수 있고 국민들도 혹은 적어도 돈을 주는 협회나 이 문체부나 이런 데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포인트만 현미경 들고 지켜볼 게 아니라 아예 전반적인 투명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배드민턴 협회만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사 들어가겠죠. 네, 수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기사 볼까요?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 협회엔 벌금 100억 가능성도. 네. 협회는 벌금을 100억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이 국장은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기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송재준 위원님, 이게 100억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가 되면 협회 돈으로 또 이거를 열심히 또 돈 끌어 모아서 내야 되는 건데 협회 돈이 거기로 가면 선수들은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협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뭐 출자해서 낸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세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또 세금을 갖다 벌금으로 내는 이런 지금 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체육회에다가 수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선수들을 위한 거겠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선수들한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의 뭐 20%를 원래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또 이제 뭐 삭제가 됐다라든지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나 기업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든지 간에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보니까 이거에 대한 후원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회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마케팅 조약 같은 거를 이제 또 우회를 해가지고 또 이제 수천만 원씩 받아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게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좀 의문을 갖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결하고 미리 좀 예방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대정부 질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까 이제 계속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어떤 그 썩을 수 있는 부분들, 고여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뭔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 다른 거 말고 이런 부분을 곰고 있는 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 여기 기사에 보면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 있죠. 저희가 지금 뭐 후원 용품,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손본다라는 겁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거 복식팀 짜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손을 본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 얘기도 했었죠.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 못 뛰는 거 선수한테 야박하지 않습니까?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 국가대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배드민턴만 국가대표가 아니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인 거죠. 문체부의 설명.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예요. 안세영 외침 통했다. 배드민턴 비국대 출전 제한 폐지 추진. 네. 안세영 선수 금 따고 얘기했었던 작심 발언 이번에 통했다라는 거죠. 한바탕 좀 파란이 일었다라는 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시작입니다. 아직 이 문체부의 조사 결과도 중간 브리핑인 거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까지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쁜 관행이 사라지고 제2, 제3의 안세영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8분입니다. 8분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8분 애매한데 8분이 왜 나왔나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폭행난동 20대 구속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구역 어디냐? 평산마을에 있는 책방이에요. 평산책방. 평산책방에서 폭행 난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경찰과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 쪽 설명을 들어보면 니은 씨는 지난 8일 책방에 찾아왔다가 저녁 7시쯤에 기혁 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요구를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 인사 및 검찰 수사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은 날인데 이 폭행한 이 니은 씨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엔 가지 않겠다라면서 니은 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먹, 발길질을 퍼부었다. 8분여간 가해진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팔,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문 전 대통령 쪽은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8분여 동안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팔도 부러지고요. 여기 지금 보면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됐다. 골절됐다는 얘기는 결국 부러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최수영 위원님 정말 죽을 뻔했다 싶어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지지자인지 아니면 정말 극렬 반대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배경을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8분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 있고 대통령 경호 그 법에 따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산마을에 한 60여 명 가량의 경호 인력들이 아마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그렇다면 이 8분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1, 2분 안에 대처가 돼야지 왜 이게 8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가 되었는가? 저는 그게 사실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 어쨌든 이런 폭력은 무조건 사라져야 되고 지양돼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조사를 받아서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자꾸 이제 이 평산마을에서 평산 책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식 수사가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마치 어떤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런 폭력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오히려 이것은 더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사태들을 더 방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을 또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렇게 섣부른 예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지지자든 지지자이지 않든 간에 네. 지난 1월 달 이재명 대표 테러에서 봤듯이 정말 이것은 극단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요청하고 지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해석을 부추기는 언행은 조금 전 예단했으면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평산마을 책방의 입장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이걸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지금 평산책방 쪽에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적개심에 의한 테러라고 보는 걸로 일단 비춰져요. 입장문을 네. 보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있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도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 관련돼서는 뭐 문제가 있다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막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사실이 부풀려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는데 그냥 검찰발 기사로서 이것들이 소구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이 계속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생기지 않아도 될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생기게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있냐 이런 여론들이 막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지점에서 야 이게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 사적 보복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늘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평산 책방에서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여성분이신데 네. 애기 엄마예요. 지금 8분 동안 저런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종격투기 대회를 보더라도 한 라운드가 3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긴 주먹이 많이 오가는데 지금 8분 동안 일방적으로 이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공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저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결국 그런 일들이 공교롭게 그 책방에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냐. 문재인 전 대통령 나 만나기 전까지 여기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그럼 연결될 수 있는 지점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에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은 여야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은 현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8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8분 동안 일방적으로 막기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용의자가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어요? 라고 물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날이 범행이 이뤄졌던 지난 8일 이재명 대표가 바로 평산 책방에 왔었던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범행이 이루어지기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도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이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불과라는 표현을 붙이자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책방에서 바로 범행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바로 SNS에 어제 자정쯤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평산 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뭐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좀 구속을 했어요. 구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이 사람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경우 위원님. 만약에 낮에 범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면 더 큰 피해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책방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도 들죠. 그러니까 경호구역 내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8분 동안 방치됐느냐 이 얘기는 경찰이나 또는 경호처에서 이거 비상 상황에 대한 뭐 매뉴얼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였죠.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극렬한 뭐 한쪽에 주장을 펴는 분들이 가서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평산마을 주민들이 우리 정말 못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풀렸어요? 윤 대통령이 한마디 함으로써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치인, 특히 전직 대통령 등등을 향한 무차별 증오 범죄는 하나만을 놓고 뚝 띄어서 뭐 그의 독단적인 뭐 때문에 배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최근에 쭉 이어져 온 여러 정황들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의 딸, 뭐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등 검찰에서 전주지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져야 될 건 지켜져야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된 여러 수칙들은 경찰이든 경호처든 그게 왜 구멍이 났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이게 뭐 어떤 증오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범인이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저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도 올라왔어요. 폭행할 때 경호원들은 뭐 한 겁니까? 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이런 질문들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 4명이에요. 4명인데 2명씩 좀 따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둘이 왜 무슨 일이 있었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사진 기사입니다. 네, 세계일보 4면에 나온 사진 기사예요. 네, 윤 대통령이 있고 멀리서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냐? 어제 인천 영종도에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지식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세지포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여야, 이 정치권, 경제계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딱 요 사진이 지금 찍혔다는 거죠. 앞에 윤 대통령이 앉아 있고요. 뒤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 줄 약간 뒤로 떨어져서 그쯤에서 지금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지금 사실 요 자체를 보면 최수영 위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윤 대통령을 딱 봤는지 안 봤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네, 네. 명확하진 않는데 또 사진의 이 각도가 또 오묘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식사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왜 윤상현 의원과 번개 그 몇몇 최고위원과 번개 미팅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을까 이 논란이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지금 일동 한동훈 패싱 논란이 뜨거운 이때 두 분이 만났는데 마침 또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조우하는 사진이 없는데 저렇게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사진 자체가 윤한의 어떤 그런 거리감과 그다음에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갈등 기류를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그 한 컷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사진 하나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찍힌 그 각도가 담긴 사진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여권 내에서 있는 미묘한 이런 갈등 기류와 더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사실 뭐 눈여겨볼 부분은 아닌데 네. 저게 화제가 되는 이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두 사람이 행사장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 없는데 또 묘하게 이렇게 보는 사진이 좀 찍혀. 이게 지금 이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지금 상황 때문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없었던 이유,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행사장에서 두 사람이 따로 이렇게 만나는 조회해서 악수를 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성재준 의원님, 보통 행사장이 넓긴 넓어요. 넓긴 넓은데 그래도 대통령이 있고 집권여당 대표가 있으면 보통 가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고도 남죠. 그리고 네. 지금 저 거리로 봤었을 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거리인데 네. 이제 지금 세계일보 밑에 보니까 두 사람은 행사장에서 인사하지 않았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윤한 갈등이라고 했었을 때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당정의 어떤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윤상현 의원과 어떤 그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고 근데 또 원래 추석 전으로 그 예견이 돼 있었던 그 당 지도부와의 또 만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제 할지도 모르는 무기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윤한 갈등이 남아 있구나라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정 일치는 그냥 뭐 필요 요소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입니다.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따지는 것 자체가 과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정 일치는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네, 지금 이거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이번엔 해리스와 트럼프입니다. 네, 해리스와 트럼프.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조선일보입니다. 해리스 싸움 딱 보여줄까? 트럼프 침착함 유지할까? 아까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했죠.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지금이 9시가 살짝 넘었어요. 1시간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남은 잠시 뒤면은 두 사람 첫 TV 토론을 나선다라는 거예요. 해리스, 트럼프. 근데 이 두 사람, 조선일보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싸움 딱이냐 침착함이냐 이렇게 지금 잡았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해리스가 혹시 어느 대목에서 버벅대나. 해리스가 버벅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는 어느 대목에서 쓸데없이 나서서 막 공세를 펼치다가 아유 정말 역시 변하지 않았네라고 역풍을 맞는 그거 아닐까. 왜냐 지금 들리는 바로는요 이번이 ABC 방송 주최인데 네. 딱 한 번의 토론회만 지금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5일 한 50일 남아 있는데 2차 토론, 3차 토론 지금 기약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나서서 의외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잘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 해리스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 토론회가 열리는 펜실베니아 주가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해준 쪽. 네. 그런 주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곳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한 곳으로 지금 떠올랐다거든요. 근데 이제 해리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2020년 대선 토론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벅거림을 한번 보여줘서 후보 중에 탈락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묻어 있는데 그걸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21년 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언론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또 한 번 그 버벅거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두 번이 해리스에게는 굉장히 아픈 약점이죠. 이제 그걸 이번 토론에 과연 아니야, 나 변했어, 나 이렇게 내공을 쌓았어라고 보여주면 의외로 해리스가 유리할 거고요. 트럼프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공격하겠죠. 마이크를 뭐 켜놨든 꺼놨든 저는 상관없이 무조건 중간에 끼어들 거고 네. 공격을 할 거예요. 그걸 중도층들이 과연 혀를 끌끌 찰지 아니면 트럼프에게 좀이라도 유리하게 점수를 줄지 결론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번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말할 때 이 한쪽 마이크는 꺼놓기로 룰을 아예 정했다라고 하죠. 잠시 뒤 있을 10시 주목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